29일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개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영도 체제 구축의 완결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과 함께 당대회 이후 50여일 만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례 최고인민회의는 4월과 9월에 두 번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월 하순에 개최가 되는 건데 이번 최고인민회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으로 보면 국회 비슷한 거잖아요. 1년에 이제 항상 4월과 9월에 열리는 건 아닌데요. 1년에 한두 차례 열립니다. 2014년도에는 두 번 열렸고요. 네. 4월과 9월 달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봄에만 열렸고 가을에는 안 열렸어요. 왜 그러냐면 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이 있었기 때문에 뺐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6년 만에 했던 제7차 당대회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원래 4월 달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것이 그때는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만 하고 그냥 넘어온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왜 이제 이 최고인민회의를 지금에서 여느냐 하는 거죠. 사실상 그 당대회를 하고 나면 그 후속 조치해야 될 게 많습니다. 뭐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당이 이끌고 나가는 것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보면 국가의 모든 정부 기구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최고인민회의도 그렇고 현재의 국방위원회도 그렇고 또 그 재판부, 재판 담당하는 데도 그렇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조직을 다 정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헌법이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헌법도 개정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회는 끝났지만 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은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김정은 셀프 대관식의 완결판의 활용정점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전 당대회에서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대해서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그렇죠. 자세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번에도 김정은이 직함을 변경할지 새로운 또 직함을 갖게 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새로운 직책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에서는 그렇게 그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는데 네. 국가 직책으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국가 직책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과연 어떤 직책을 가질 건가? 그러니까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건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김정은의 행보를 보게 되면 할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모든 것을 따라하는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직책도 김일성이가 1949년에 가졌던 유사한 직책을 이제 당에서 갖게 됐고 그래서 국가 직책도 비슷한 걸 갖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1972년 12월에 만들어진 중앙인민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98년에 없어졌는데요. 네. 그때 70년에 만들어지면서 김일성이가 국가 주석직을 가졌거든요. 주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네. 근데 과연 김정은이가 이번에도 주석직을 갖고 나올까? 자기 그 할아버지 직책인데.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지금 영원한 주석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주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기는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께서 중앙인민위원회가 부활되지 않느냐. 그래서 김일성이 가졌던 직책을 갖지 않느냐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이상한 직책을 그래요. 갖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또 제1위원장 그 직책도 이상하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지금 최고인민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 시간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감히 네. 제가 이렇게 전망한다는 예상해볼 게 수밖에 조금 없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 중앙인민위원회 최고 수위는 주석입니다. 그런데 주석 타이틀을 갖기가 좀 뭐하니까 네.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갖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직책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김 교수님, 그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조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조직이 변화가 되면 또 떠나는 인물이 있고 새로 들어오는 인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예,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를 보면요. 거기서 인민 중시, 군대 중시, 거기 하나 특이한 게 있다면 청년 중시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중시라는 말을 했을 때 다들 이제 예측을 했죠. 아, 이제는 세대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청년 중시가 오히려 노동력 투입하는데 청년 중시라는 것으로 갔고 네. 사실상 조직의 세대 교체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제7차 당대에서 보여주었거든요. 제7차 당대회 전만 하더라도 우리 많은 이제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렇게들 예측을 했죠. 사실상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도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88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들이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네. 청년 중시 얘기를 많이 그랬죠. 했으니까 네. 청년들이 많이 대거 발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영남이도 그대로 있었죠. 박봉주 내각 총리도 뭐 나이가 86인데 그 사람도 그대로 있죠. 김기남이도 그대로 있죠. 뭐 모든 사람들이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안 물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당대회에서 이들이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번에 정부기구 개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령 인사 교체가 일어나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전에 우리 전인준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만일에 북한에서 이 중앙위원회라고 할까요?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밑에 산하에 네. 몇 개 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면 과거에 김일성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위원장을 겸하고 그 밑에 부위원장을 두면서 예를 들어서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경제위원회, 그다음에 사법위원회 이런 식으로 예하에 이런 위원회를 줘서 그런 형태로 북한을 끌고 나가겠다. 국방위원회를 일개 이제 산하 기관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그 위원장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세대 교체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만 수술하는 정도로 간다라고 하면 큰 폭의 세대 교체는 좀 없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해봅니다. 이미 이 순간에 네. 북한은 아마 이 최고인민회의를 거쳐서 아마 다 결정이 됐을 텐데 8시 이후에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네. 아마 좀 예단하기가 네.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최고인민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두 분 모두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김정은이 당대회 이후에 경제 시차를 다니는 횟수가 또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최고인민회의 때 지난 7차 당대회에서 얘기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요.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차 당대회 때 원래는 휴양한 설계도를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네. 뭐 새로운 게 나오지 않고 그냥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동안에 북한에서 강조한 걸 보면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과 관련돼서 특별한 건 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력이라든가 석탄, 철강 이런 이제 아주 기본 전략에 포함된 이런 이제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몇만 톤을 생산하겠다든가 또 몇 프로의 어떤 그 초과 달성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올 것으로 좀 기대는 됩니다만은 다만 그 북한은 계속 자강력 제일주의, 네. 자력 갱생, 그 자립 노선 이런 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원래 김일성 시대 때에 발표된 이런 5개년 계획이라든가 6개년 계획, 7개년 계획을 보게 되면은 외부 예비,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자원이라든가 자본이 들어올 것을 계산을 해서 이런 그 경제 발전 전략을 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외부에서 자본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외부에 의존하지 말자, 수입병에 걸리지 말자 이렇게 김정은이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휴양한 설교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높은 단계의 어떤 전략 목표 또 전망 목표를 발표하기는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거고
주변국과의 관계가 거의 모두 끊긴 상태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허황된 말 그대로 허황된 전망目표를 발표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또 실현 가능한 네.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전략, 계획을 발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최근에 무수단 발사도 북한에서 주장하기엔 또 성공을 했으니까 적극적인 외교, 대화 공세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요. 또 미국을 향해서 대화의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이게 갈등 국면이 있고 대화 국면이 있는데요. 네. 대화를 하자고 조르는 국면이죠. 어떻게 보면 대화 공세 국면인데요. 북한이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봐야죠. 한쪽으로는 대화하자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도발하고 또 도발하면서 대화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하고 대화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무수단 쏘고 있는 거고 한국하고 대화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무수단 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자신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수단을 자기네들 표현대로 하면 성공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미국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대화하자라고 얘기할 거고 미국 평화협정 체결하자라고 아마 얘기할 텐데요. 문제는 이런 거죠. 만일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의 그 육자회담에 대한 문제 또는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성의 있는 조치 없이 성의 있는 어떤 내용 없이 그냥 네. 이 대화에 쑥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화하자고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제재 국면이 당분간 지속되지는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동안 북한은 우리 측에도 계속해서 대화 제의를 했었는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 최고인민회를 통해서 남북 국회 회담을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왜 국회 회담일까요? 예, 지난번에 그 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북한에서 제안하는 것이 바로 남북 군사회담이거든요. 남북 그 당국자 간의 대화가 네. 아니라 군사회담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삐라 보내지 말고 그다음에 대북 방송하지 말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회담을 하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 얘기한 것이 한 나흘을 거의 속사포 쏘듯이 이렇게 대화 제의를 했는데 우리의 군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 진정성 없는 대화 제의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군사회담 제의는 거부를 했고 당국자 회담 제의는 하기 싫은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북한으로 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화전양면 전술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기한테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네. 바로 4.13 총선을 통해서 여소야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과 정부가 한 몸체가 돼서 대북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에서 여소야대 입장에서 야당이 오히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갖게 된 거잖아요. 네. 아마 북한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국회가 만일에 이 여기에 응한다라고 하면 자신들 입장에서 보면 화전양면 전술이 성공하는 거라고 네. 봐야죠. 그렇군요. 군사회담, 통일대회합, 연석회의에서 정말로 국회 회담을 제안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박사님, 최근에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우방국들을 쭉 돌면서 북핵 공조를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의장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면담에 북한의 지도부가 또 총출동했다고 하는데요. 우방국 챙기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상황에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교가 이제 전방위적인 외교로 전환이 되면서 북한과 친했던 나라들, 쿠바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심지어 아프리카의 우간다까지 우리가 접촉을 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전통적으로 사실 북한은 제3세계 외교, 비동맹 그 외교에 강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네. 남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데와 관계가 좋아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이 남한 외교보다 앞서 있다. 특히 자주 외교가 승리해 왔다. 그렇게 자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외교가 이제 제3세계까지 네. 먹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립감이 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김영남이라든가 김영철이라든가 리수용이라든가 이 외교 전문가들이 총출동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쿠바도 지난 이제 5월달에 김영철이가 네. 방문을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죠. 김영철이도. 네. 한때는 대남당 총책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고 정찰 총국장을 맡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쿠바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답방 형식으로 지금 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가서 누군가를 초청을 했지 않겠습니까? 김영철이. 누군가 좀 답방을 해달라, 거물급이. 그래서 전통적인 북한과 쿠바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자. 그런 얘기를 했을 걸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방문을 한 것 같은데, 어떻든 북한 입장에서는 고립을 탈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거 북한은 보면은 스스로도 고립을 자초한 면이 또 있지만 고립에서는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 고립을 어떻게 해서든지 치고 나가는, 탈피하려는 네. 그런 또 그 외교를 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전체적으로는 그런 이제 일환일 거고, 김정은이가 또 그걸 교시를 내렸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블록 불가담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3세계 외교를 강화하라고 하는 교시가 지난 7차 당대회 때 있었거든요. 네. 그걸 실천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 회담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답방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있으신데, 이 라울 카스트로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철이가 김정은 특사로 사실상 쿠바를 방문한 거잖아요. 쿠바를 방문했을 때 거기 사진에 크게 나왔어요. 라울 카스트로하고 면담하는 장면이 방송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전 세계 언론을 탔는데요. 만일에 그렇게 해서 답방 형태로 지금 카스트로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했는데 김정은이 안 만나면 그거 웃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고 대남 비난 수위를 또 높이면서도 뒤에서는 또 대화 제의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북한은 지난 6월 9일 또 27일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전통적인 통일여선 전술이다. 네. 또 비핵화 의지가 없는 한 남북 대화는 무의미한 거다. 그렇게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전통적인 통일연선 전술이고 남한을 좀 흔들어 볼까 네. 그런 생각, 또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등등이 이제 겹쳐서 이런 제안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북한은 대화 제의를 하는데 우리는 거부하는 것처럼 네. 그런 인상을 또 주거든요. 또 북한의 노림수가 거기에 있습니다. 봐라, 우리는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남한이 거부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국제사회 또는 중국이나 미국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그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여기에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그런 전통적인 통일전선 전술에 우리가 이제 말려든 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통일전선 전술에 말려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랄까요? 우리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꾸 우리를 흔들고 네. 우리 내부에 균열을 일으키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그러한 전술인 건데, 우리가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도 역통일전선 전술을 좀 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받아들여서 일단 논의를 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주장을 한다든가 네. 뭐 이를테면 그런 거겠죠. 이번에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어떻게 지금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북 불가침 협정이라든가 또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지라든가 이런 얘기나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회담을 네. 계속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단은 회담 자체를 뭐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또 북한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네. 이런 것도 좀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직도 네. 우리가 제조국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북한의 그러한 통일전선 전술에 이제는 우리가 놀아날 그런 국가도 아닌 거고, 우리 역량이 그만큼 커졌던 거고, 네. 국제사회는 전적으로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좀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그렇습니다. 나갈 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